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방송은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와 관련해 이런 외상센터의 현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있는 충남권역외상센터에서 6년째 외상 전담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허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얼굴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좀 유튜브에서 BBC 코리아 채널에서 외상 관련해서 인터뷰하셔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런 외상센터의 현실과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먼저 네. 책 한번 소개하고 오늘 내용 살펴볼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외상센터 환자들의 울림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투를 담은 에세이를 제가 펴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얽힌 사연들은 좀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책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또 외상센터의 여러 현실과 모습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 남겨주시고 이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잖아요. 요 드라마로 인해서 이제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2차 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책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이 다음 달에 바로 이 드라마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몰랐거든요. 이런 네. 드라마가 나오는지 전혀. 그랬는데 드라마 인기를 얻으면서 덩달아 이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때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외상센터의 중요함, 그리고 아직도 어떤 부분들이 많이 힘이 든지, 그리고 이번 의정 사태와 더불어서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던지고자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걸 염두에 두고 쓰신 책은 아니지만 전혀 몰랐어요. 마침 요 타이밍에 맞춰서 조금 전에 발간돼서 어떻게 보면 네. 홍보 효과를 좀 누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드라마 보면서 약간 열심히 일하는 나와 내 동료들의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삭감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외상센터의 어두운 면들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맞아요. 네. 기조실장님과의 사투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현실이 반영이 정말 잘 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한 방 흘리고 또 이 항문 제자 1호 보면서 또 나는 제자 한 명도 없는데 좋겠다. 약간 저렇게 이런 생각도 힘든데 하죠. 제자라도 있고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부러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게 인터뷰 내용을 제가 미리 봤었는데 네. 제자가 몇 년간 없었다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랬었거든요. 네. 이렇게 외상센터를 지원하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외상센터에 와서 이제 전문의로서 일을 하려면 네. 바이탈,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전공을 하신 전문의가 된 다음에 외상의가 되기 위한 추가 수련을 2년 정도를 더 받아야 이제 외상센터에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좀 억압적인 정책을 갑자기 펴면서 수련이들이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다 포기하고 떠난 상황에서 제자가 올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사태 전에도 외상센터에는 전공의가 한 번도 배정이 된 적은 없었고 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없겠구나, 이렇게 약간 희망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조금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런 사태가 겹치면서 조금 더 심화되었다라는 말씀이신 약간 거죠. 원래도 거의 이제 사망 상태였는데 외상을 그 관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체를 한 번 더. 못질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웃지 못할 상황이죠.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슬픈 현실이란 거 잘 네.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좀 슬라이드 살펴보고 저희가 오늘 좀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상 환자가 네.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이건 2016년의 통계이긴 하지만 156만 명, 그 중에서 중증은 20만 명 이렇게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외상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50세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돌리기 위한 동력이 되는 그런 산업, 그리고 공장, 그리고 건설하는 곳,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운수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배달업 하시는 분들, 그 젊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돌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다가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센터에 많이 내원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외상센터에 뭐 다치기만 하면 다 오냐? 그런 건 아니고 저희처럼 권역 외상센터, 중증 외상센터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송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소방대원과 당직을 서는 저 같은 외상 전담이가 사고 직후에 즉석에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외상센터 이송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기준과 같이 보통 저희가 나누고요. 추락을 하더라도 그냥 뭐 1, 2m 이런 데 말고 6m 이상, 높은 곳에서. 4층 이상 네. 이라든지 똑같은 자동차 사고라도 승객이 밖으로 튕겨 나갔거나 뭐 동승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충돌했을 때 시속이 60km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준을 충족할 때 혹은 이제 저 기준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환자의 바이탈 사인, 그러니까 혈압, 맥파, 호흡수, 의식 이런 게 이제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러면 또 바로 이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센터에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구급대원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송을 오시게 되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님의 덕분에 이제 전국의 외상센터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2014년도의 일이고요. 네. 인구별로 이제 권역별로 17개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고 저는 그중에 충남 권역인 단국대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제 스스로를 왜 멸종 위기종이라고 말하는지 좀 알게 되실 텐데요. 전국에 남아있는 저와 같은 외상전담의는 18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센터가 17개니까 네.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명 정도 있겠구나 뭐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고 또 이게 수도권은 조금 더 몰려 있고 굉장히 먼 지역, 일하기 힘든 지역, 그런 지역은 사람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이 사진이 1월 말 기준인데 올해 1월 말 지금 이 이후에도 사직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명만 남아있는 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외상센터로서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지난 1년간 많은 센터들이 기능이 이제 없이 무너졌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4명, 6명, 5명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네, 외상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외상센터는. 그리고 24시간 수술실 하나를 온전히 비워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 환자를 기다립니다. 저희 같은 전담의가 3명에서 4명의 팀을 이루어서 24시간을 커버를 하는 당직 근무를 하는데 그거를 365일을 돌리려면 제가 지금 한 달에 당직을 8개 정도 24시간씩 그러고 주간 근무가 없는 게 아니라 주간에 근무를 계속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밤을 새는 날이 일주일에 2번씩이 있는 건데 저희가 12명 정도로 그렇게 돌릴 수가 있고 그거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훨씬 적으면 거의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죠. 2분이 계신 데는 당직을 도대체 어떻게 짝순 날 홀순 날 그냥 이틀에 한 번은 밤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센터들을 처음에 국가에서 설립을 할 때 네. 적어도 전담 전문의가 한 센터당 15명에서 20명은 있어야 이게 외상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 다 미달인. 네. 사실 저희도 12명, 13명은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죠, 저희도 네.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이 적은 곳은 계속 적고 왜냐면 일이 힘드니까. 많은 곳은 그나마 조금 신규 인력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2달 전쯤에 의정부성모병원에 계신 외상센터 교수님도 한번 네, 나오셨었거든요. 조항주 교수님이랑 네, 나오셨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진짜 약간 너무 힘들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렇게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모든 외상외과 이런 전문의 분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자리 지키고 있는 건데 지방일수록 사정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유냐, 뭐 그렇게 일이 힘든 것 자체도 있지만 사실 그 일이 힘들어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선택한 많은 분들이 현재 많이 떠나는 이유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 가장 크거든요. 네. 지금 전문의, 전공의를 불문하고 굉장히 소송이 난립하고 있고 저희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이거 소송 한번 당하면 다 사직을 바로 하게 되죠. 그리고 소송 당할까봐 또 공격적으로 환자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라는 마음을 사실 조금은 접게 돼요. 소송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까지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아무런 법적인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특히 오늘도 어제도 기사가 났던데 골수천자 하던 전공의 선생님이 또 처벌을 받게 되셨더라고요.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상급자의 그 감독과 그 교육 하에 이런 시술들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학병원 환경들은 교육에 교수들이 종사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너무나 매출 압박이라든지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인들이 사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그냥 막 투입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의료사고도 더 나고 그런 친구들이 단독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또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전공의 입장에서 사실 그들은 교육생이고 수련생인데 피교육자고 네. 병원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요. 네, 그런 사회적 경험도 없고 이런 풍조가 굉장히 최근 1, 2년 사이에 퍼지면서 전공 선생님들이 그런 바이탈 보는 과를 그냥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 제가 만약에 몇 년 더 늦게 태어나서 지금 전공의를 해야 될 시기였다? 그럼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네. 사실 이게 실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실 시스템을 탓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한 책임만 점점 늘어나는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이나 고민 전혀 없이 갑자기 학교를 많이 의자를 놓고 교육을 많이 해서 학생을 많이 배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니죠. 네. 이게 점점 해결이 돼야 할 문제들이 좀 악화만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좀 이국종 교수님 덕분에 이런 외상센터들이 생겨나고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일반인분들의 조금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럼 옛날보다는 훨씬 외상센터가 나아졌겠다. 현실이 나아졌고 우리가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현실을 보니까 사실 뭐 나빠지기만 했지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슬픈 현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드라마 보고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도 그렇게 네. 안 좋았는데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아니, 이런 느낌을 10년이 받으셨을 넘게 텐데 지났잖아요. 네. 네. 정확히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2014년도부터 17개들이 순서대로 생겼으니까. 근데 10년 동안 이거를 세우기만 했지 과연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경종을 울려준 거고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만 10년이 넘었어요. 외상센터 세워진 지. 근데 일단 인력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10년 전에 센터 설립될 때 시작하신 외상 전담 선생님들이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처럼 새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저도 제가 2020년에 입사한 이후로 제 밑으로 후배가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전담 인력들의 노령화, 여기서도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네. 어떤 센터는 막내 선생님 거의 환갑에 가까우신 그런 데도 정말요? 있어요. 네. 환갑이신데 막내 사신 거예요? 정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설도 굉장히 노후한 네. 곳이 많아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구들, 네. 이런 것도 10년 전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하이브리드 ER이라든지 그건 뭐냐면 응급실에서
혈관 조영술, CT 찍고 수술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환자 오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런. 그게 있으면. 근데 그런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설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이 어렵고, 게다가 뭐 외상센터도 삭감이나 이런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수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학병원들이 외상센터를 열심히 유치를 하셨지만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병원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 집행부 교수님들 굉장히 외상센터에 호의적이시고 네. 잘 도와주는 편이지만 외상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몰되는 기회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한 환자고 좀 중요한 환자들을 보는 만큼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좀 금전적 논리에서 자유로울 네. 수 없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외상센터 의사분 한 분께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외상 환자가 와서 여기를 엄청나게 꼬매셨다고 해요. 네. 근데 1시간 몇 시간 걸려서 이걸 했지만 뭐 다른 의사분이 5분 만에 키보드 뭐 한 거라 보다 수가가 낮은 현실을 보고 그렇죠. 보통은 뭐 동물병원에서 네. 그 동물들 처치해주는 비용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건데 참 이게 뭔가 잘못돼 있구나 시스템이.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생명을 다루는 과일수록 더 돈이 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병원 네. 입장에서도. 네, 그래야 인력도 더 많이 몰리고 젊은 의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누구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직종이든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일하는 요건을 보고 월급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생 이것을 안전하게 어떤 뭐 소송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가족을 내가 해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는 과를 누구나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좀 더 방점을 뒀으면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게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중요한 선택 기준인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일반인 분들이 그 마음을 좀 이해해주지 못하시고 너무 희생만 강요하실 때가 맞아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의사가 좀 돈 얘기만 한다 또 이렇게 그러실 수 공격이 있구나. 들어오는데 뭐 어떤 직업이든 뭐 월급이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옆에서 많이 바이탈 그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런 흔히 말하는 속물적인 마인드 이런 게 아니시라 정말 좋은 마인드로 환자분들을 대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뭐 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더 외상센터 밖에 많은 곳에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일을 정말 하겠다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진심을 좀 알아주시면 저희가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상을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더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또 새로 좀 의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나누셨던 멸종위기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느 정도로 조금 새로 지금 뭐 전공의들이나 후배 세대들이 이런 외상외과에 대한 좀 이미지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얼마나 안 들어오길래 어떤 이미지길래 그럴까 싶습니다. 일단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외상외과를 하려면 이제 전공을 해야 하는 과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외과, 네. 심장혈관흉부외과, 아니면 뭐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전공의 생활을 한 4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외상 이제 또 전임의로서 2년을 더 트레이닝을 받고 네. 이런 기간을 거쳐야 돼요. 네, 그 기간을 다 매몰하고도 내가 외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거기에서부터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사직을 하고 나갔는데 그 사직해본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네. 이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업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분들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정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완전히 떠났어요. 그냥 이 직업에 대한 희망을 버린 거죠. 직업 네. 자체를 안 하겠다. 왜냐면 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국가와 의사단체가 대화를 하고 뭐 그럴 기회를 정부가 박탈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무슨 시행령을 자꾸 발동을 하고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직업을 못 바꾸게 하고 사직을 못 하게 하고 그 명령 네. 내리고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했으니까. 뭐 계엄령 할 때 이제 막 처단하겠다 하고 포고령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나의 직업을 누가 계엄령에 그렇게 썼어요. 그럼 그 직업 계속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바이탈 꿈나무들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도 뭐 후배가 없었다고 했지만 앞으로 슬프게도 앞으로도 계속 없으실 확률이 높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걱정이죠. 왜냐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을 더 버틴다 네. 이곳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치는 사람들 예고 없이 누가 살릴 것인가? 그러면 외상센터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냐면 그냥 길에서 앰뷸런스 안에서 외상 환자들 다 죽었어요. 그냥. 네, 손도 못 써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외상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대형 사고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이상 때문에 뭐 산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기후와 관계된 재난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도 산불로 굉장히 좀 국가 전체가 난리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좀 외상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외상 전문의들이 굉장히 역할이 커지는데 지금 보면은 슬라이드 보셨듯이 180명 뿐인데 아까 통계에서 봤던 몇십만 명의 이 중증 외상 환자들을 이분들이 다 각 네. 지역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네. 한 분당 뭐 굉장히 많은 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줄어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뒤에 내용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7개 센터 중에 저희 센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닥터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네. 저희 병원의 위치상 중증 외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천안 IC 그 톨게이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중증 외상이 발생하는 조건은 그냥 서울시 안에서는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 많이 안 생겨요. 왜냐면 고속주행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로 나는 사고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농경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 경운기나 트랙터 사고 그다음에 소에 맞히는 사고 정말 많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서해안에 이제 공단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네. 거기 산단에서 산업재해 환자들 많이 실려오시고 그래서 정말 중증외상 환자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병원, 양상의 네. 환자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을 선택을 해서 정말 많이 단시간에 배울 수 있었고 이 아래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 소생실, 외상 소생실입니다. 네. 외상 환자 실려오면 바로 이곳에 누워서 모든 처치를 받게 돼요. 보시면 베드가 여기 하나, 2개 뿐이에요. 딱 2개 뿐인 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외상팀이 3명에서 4명인데 중증 외상 환자 1명이 들어오면 이따가 사진 보시겠지만 거의 10몇 명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 환자 살리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사실 2명이 동시에 들어와도 저희는 굉장히 카오스에 빠집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상. 그래서 2명 이상은 받으면 안 돼요. 네. 받아도 그 환자를 그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일 때 추가적으로 환자 문의가 오면 받을 수 없다고 다른 병원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기사에 응급실 뺑뺑이 이런 식으로 나죠. 의사들이 수용 환자를 거부. 거절한다. 네. 저희가 뭐 짜장면 먹고 싶어서 환자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커피 마셔야 이런 돼서 환자 안 받는 게 아닌데.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네이밍이 프레임을 짜는 거는 좀 저희를 정말 더 맥 빠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저의 마음이 제일 찢어집니다. 그 말을 해야 할 때.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중증과 경증의 기준 그거를 구분. 굉장히 명확하게 지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경증 환자는 또 받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왜냐면 뭐 다리 하나 부러지신 분들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뭐 빨리 심각한 일일 수 급하고 있지만. 심각하지만 저희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네. 의식이 없고 생사의 갈림길에 두개골이 계신 분들인 깨져서 거죠. 그런 분들을 2명만 받아서 치료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경증 환자가 이 베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일어난 중증 사고를 저희가 수용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네. 조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이걸 사실 중증 외상 환자들은 일반적인 외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000명 정도 네. 외상 환자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고속도로 교량이 네. 붕괴된 사건 이 위에 작업자분들이 수십 명이 계셨는데 네. 이날 제가 당직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사고 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한참 동안 안 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현장에서 대부분 사망하셔서 그랬는데 어쨌든 사신 분들을 이제 구조를 해서 몇 명 수용 가능하냐 해서 저희가 딱 2명 수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 올 때 이제 대기하는 모습이에요. 저희는 항상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환자한테 이제 넣을 흉관이라든지 뭐 수액, 초음파, 뭐 엑스레이 다 미리 꺼내놓고 준비해놓고 왜냐면 오면은 거의 초단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네. 있으면 좀 사망할 수도 안 있으니까.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제 모습이고 같이 당직 서시는 전담 전문 선생님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구급대원이 이제 어떤 환자가 올 거라고 저희에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네.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합니다. 하면은 기흉 때문에 오자마자 흉관을 꽂아야 할 수 있겠구나. 인공호흡 바로 해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처치를 어떻게 할지 벌써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 네, 거죠. 네. 네. 그러고 이제 환자가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지금 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그러니까요. 사진 밖에 있는 사람도 더 많은데 여기 환자분 한 분 지금 대동맥에 풍선 넣어서 혈압 떨어지고 심정지 오는 거 방지하려고 막 시술 준비하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이 위에서 간호사 한 명이 인공호흡기 앰프 백잉하고 있고 막 다 뛰어다니고 막 전쟁터예요. 네. 환자 볼 때. 보이는 수만 뭐 네. 7, 8명 되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응급조치가 끝나면 수술실로 바로 이동해서 이렇게 또 수술을 할 때도 거의 막 10명, 20명이 투입이 돼서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배와 머리를 동시에 여는 수술이었어요.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다치셔가지고. 네. 그 여기 추락하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진 사진만 담았지만 의료진들 말고 이제 환자 수술실 가고 할 때 패드 밀어주시는 분들, 그렇죠. 바닥에 떨어진 피, 배설물 열심히 청소해주시는 여사님들, 그리고 막 혈액 필요할 때 그거 받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부달하시는 분들, 분들도 계실 테고. 구조사 선생님들,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분들의 수고가 지금의 사회를 굴러가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이제 열중하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센터 모토입니다. Our mission, your life. 우리의 임무는 당신의 생명. 항상 이런 말을 가슴에 품고 서로 팀원들이 이제 의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더 직접적인 계기는 여기 외상센터에서 일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돼가고 하는데 항상 같은 사고로 또 다쳐서 오고 또 다쳐서 오고 예를 들면 산업재해. 네. 같은 분이요? 아니 그런 건 같은 아니고 네. 같은 메커니즘, 같은 기전으로. 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근데 왜 저거 예방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안전화만 신었어도 그렇죠. 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만 달았어도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싶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찰하는데 줄지가 않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나름 열심히 막 법 만들어요. 그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그런 제가 것들 이럴 때 만들잖아요. 중간에 생겼어요. 네.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전혀 사고가 감소하는 걸 못 느끼고 아직까지도 산재 처리를 안 해줘서 고민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아서 법망 밖에 벗어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직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좀 규범이나 규제로서 막아줘야 하는 되게 억울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네. 그냥 막 묻지마 살해 공격 뭐 이런 거 왜 계속 반복되지? 왜 줄지가 않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너무나 사회적으로 보통 약자이고 그늘 안에서 일하고 있고 묵묵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여유나 힘도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가 대신 내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끄적끄적 적던 글들이 모여서 책이 되고 또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외상센터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들. 막 알고 보니까 막 딸이 굉장히 와서 서글프게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고 있었는데 막 알고 보니 범인이었다든지 뭐 이런 진짜요? 그런 정말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 저희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 뭐 웃긴 이야기도 네. 있고 그런 거 섞어서 책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외상센터의 현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글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환자들의 사연을 주로 많이 담았지만 그러면서 저는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 뭐 또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잖아요. 뭐 조력 안락사 뭐 네. 이런 거라든지 그런 이슈를 많이 던져보고 싶었어요, 사회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책의 이야기는 많이 알리려고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하려던 얘기는 이 책의 제목이 1년 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이게 지금 의정사태 때문에 책 출판이 1년이 미뤄졌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사실 썼던 책인데 원래 제목은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또다시 살려낼 겁니다. 네. 좀 좀 의지가 더 더 이때는 강했던 그랬어요. 제목인데 의지가 좀 약해지신 건 아닌가요? 근데 1년 동안 네. 저도 사실 이런 네. 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이때는 받으시고. 이제 네. 국민들께서 실체를 잘 모르고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노란 잠바 입고 나와서 하는 폭압적인 말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제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조차 싸잡아서 돈밖에 모르는 의사 공격을 받았던 이런 시기니까. 식으로 일하다가 저희도 많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시선까지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저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는 내 뒤에 항상 나의 동료들이 있다. 내가 떠나면 남은 동료들은 정말 버틸 수가 없다. 그런 믿음 그리고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외상은 보시다시피 혼자 살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네. 보니까 수많은 인력들이 한 환자를 살리기 그쵸. 위해 집중하고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병원 안에만 있는 인력들은 그렇고 네. 병원 밖에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 환자가 골든아워, 플래티넘 미닛 내에 병원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프라와 그 이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현장의 의료진들도 다 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더 떠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항상 세상 이롭게 하라.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 직업 자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고 사회가 그것과 함께 변화해갈 수 있는 작은 에너지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해서 저는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게 꿈인데 이제 환경이 좀 더 이어가지고 계속 그 의지를 계속 저를 갖고 있는 도와줬으면 느낌인 건가요?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환자들이죠. 이제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한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D라는 분이고 사실 환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유족들이 제 책을 읽고 트라우마가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부분 책의 내용들은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유일하게 환자와 그 배우자분의 동의를 받고 각색 없이 그대로 아,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이 환자를 보면서 힘들었던 점들, 나라가 왜 나를 환자 보는 걸 방해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삭감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 환자분이 정말 많이 다치셨어요. 그런데 저 나이 또래 따님도 있으시고, 네. 이렇게 때 되면 카네이션 오고, 아빠 저 입학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같은 거 못 오랫동안 보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었나 봐요. 거의 1년 가까이. 네.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는지 좀 네. 약간 그 체감이 아까 되네요. 막 트럭이 그렇게 막 뭉개졌잖아요. 네. 거기 몸이 끼면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살렸다고 생각 안 하고 이 환자의 의지로 글쎄요. 살아주셨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네. 네. 그런 분이에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은 환자분. 이런 환자분들이 살아주시는 걸 보면 정말 또 떠날 수가 없죠. 왜냐면 제2의 제3의 D라는 환자분 또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뀐 제목이 좀 좋은 것 같은 게 아까 처음 제목에는 약간 굳은 결심 느낌이면 네. 약간 두 번째는 조금은 좀 더 슬픈 진심이 느껴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 네. 진심이에요, 지금. 약간 결심에서 진심으로 바뀐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투가 조금 달라졌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슬프지만 진심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 전에 제목으로 책을 낼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1년 전에 나와 내 자신이 마음가짐이 다르고, 저도 사실 일하다가 울적할 때도 더 많고 네. 한데, 그래도 책을 낸 뒤에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나도 이 환자랑 가족들에게 내가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네. 나도 많이 사랑을 돌려받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갈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환자로부터 얻는 그 보람과 되게 가슴 따뜻한 마음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계속 일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따뜻하네요. 근데 뭐 네. 그건 그거고. 네. 그렇지만 화나는 그 거고.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거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해야죠. 사실 힘든 현실 속에 이런 보람만으로 뭐 네. 너희는 그거는 말도 안 버텨라 돼요. 이거는 네.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니까요. 네. 상황도 개선하면서 이런 보람도 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이 더 네. 네. 그래서 가슴도 제가 따뜻한 뚫렸던 가슴을 교수님인가요? 다시 채워가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고.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다우니까, 네, 또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우선 마치고요. 제가 그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그 의지가 뭔가 느껴지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그런 굳은 의지보다는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회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진심이 잘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조금 정말 외상센터의 현실이나 환자분들을 만나는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책에도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책에 이제 뭐 인세나 강의료 수익 같은 거는 제가 자살 방지를 위한 그런 단체에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의도로 또 써져 있고 또 판매가 돼도 좋은 의도로 쓰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뒤에 슬라이드 좀 살펴보기 전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나리님이 의료진님도 정말 수고하시니 감사하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이게 꼼짝없이 3개월 누워 계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어디 다치셨을까? 3개월이나 누워 계셨네요. 외과 선생님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윤희님 댓글이 좀 아까 보다가 조금 슬프지만 웃긴 현실인 것 같은데 좀
친구 조카가 소아과 ICU 전문입니다. 미국에서 아. 그냥 미국으로 오세요라고 하시고. 근데 네. 주변에서 조금 이런 의사분들이 실제로 계신가요? 좀 그냥 이런 네. 현실에서 포기하고 미국으로나 다른 나라 떠나시는 분들.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은 미국 의사 시험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죠. 그렇죠. 네. 정말 똑똑하고 누구보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젊은이들이 여건 때문에 뭐 혈혈 단신 가겠다고 마음 먹은 거거든요. 미국에 누가 가족도 없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한 도전이고 역경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님들도 미국으로 넘어가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제가 비욘디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네. 누구보다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분들이 정말 맞아요.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외상센터 가봐도 이런 현실을 얘기해주고 이제 저희 일하는 모습 그 친구들 보고 하면은 한국 의사들은 다 초행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네. 된다. 근무 시간이나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네. 많은 수술 그런 현실에도 건수, 불구하고 뭐 시술 건수 다 상상도 네. 못하고 또 그 친구들이 상상 못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과실에 대해서 장난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의사들이. 네. 그 정도로 미국 가야 되나? 아니 여태까지 따뜻하게 얘기하셨는데 깨면 안 되죠. 농담인 걸로. 네. 그리고 요 다음 방금 서민네 백희님이 네. 소송 관련 질문 주셨는데 조금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면서 뭐 선생님 얘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소송을 당한 경험이나 조금 이상한 환자분들을 만나신 경험 좀 한 가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소송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의사였어서 아니면 너무 치료 잘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뭐 병원에 있다가 환자들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에 그 로펌에서 브로커들 나와서 의료소송을 부추기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 당장 오늘이나 내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저처럼 바이탈을 보는 의사를 보호해주는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없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 네. 가입이 안 되신다고.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보험 들 수 있나 해서 이제 뭐 광고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보험 회사들. 혹시 모르니까 나는 네. 위험한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전화해봤어요. 내가 뭐 하루에 사망선언 한 5번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환자들 봅니다. 그래서 상품이 있을까요? 뚜뚜뚜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검토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 끝나지 않는 오늘까지도 검토.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막 의료 분쟁까지 가신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기를 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그랬겠어요?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죠. 환자 너무 중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소송을 당한다 그러면 진짜 그만두지 않을까 일을? 그 정도로 좀 좌절이 클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런 중환 환자들을 볼 때 그런 걸로 소송을 당하면 굉장히 배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리고 들었거든요. 젊은 환자들일수록 남은 기대 여명에 비례해서 배상액을 매기기 때문에 뭐 이런 배상액을 낼 수 없는 그런 배상금을 판단을 내라고 했을 때 뭐 정말 스스로 목숨 끊으시는 의사분들도 있고요. 파산하고 뭐 배상 재개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뭐 수술을 통해서 모두가 잘 치료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필연적이지 않더라도 실수가 발생해서 아니면 최선을 다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피 그런 현상이 이야기도 많이 담았어요 책에. 그런 외상 의사의 고충과 겪은 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니까 또 알아주셨으면. 이것도 아까 좀 말씀하신 한 내용인데 후회하신 적이 솔직히 있으세요? 이거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단국대 서민 교수님이시네요. 저는 서민 교수님 팬분이신 줄 알았는데 맞죠? 선생님이시구나. 교수님 커피 먹으면서 얘기해요. 여기서 질문하지 마시고.
저는 서민 교수님이 저희 네. 채널에 나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팬분이신 줄 알았는데 접니다 본인이신 것 하셨구나. 같아요. 아, 전공 선택 후회한 적 없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전직이 약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학교를 2번 다니고 외과 의사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등록금을 많이 쓰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네. 외과 의사. 그 중에서도 트라우마 하는 의사 하는 게. 제 꿈은 다리 후들거려서 수술 못할 때까지 그거 계속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꾸 못하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네, 꿈을 걱정이 이루고 됩니다. 이제 네.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네. 꿈을 거꾸로 외세의 압력이 네. 네. 들어오면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5분가량 남았는데 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해야 네, 돼요. 맞아요. 해주셔야죠. 네. 제 책의 마지막 챕터 뒤에 에필로그를 보시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 네.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 건데 간과하시고 생각을 못해서 일상생활 살다 보면 근데 결과는 너무 안 좋은. 첫째가 헬멧 쓰는 거를 이제 오토바이 탈 때는 많이들 쓰시는데 아이들 킥보드나 자전거 탈 때 아니 안 씌우세요. 애들 안 쓰는 것 불편해한다고. 같아요. 네. 근데 애들 뇌출혈 생기거든요. 대리기사님들 이런 거 전동을 탈 때 제발 헬멧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울면 카시트 그냥 안 태우시죠. 그냥 불편하다고 이렇게 막 울면. 안고 태우고 이 안은 엄마 아빠의 손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순간적인 심하게. 압력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 그리고 욕실 바닥에 물기를 없애는 건식 화장실을 저는 너무너무 추천해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고관절 부러지고 세면대나 욕조에 머리 부딪혀서 뇌출혈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식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시중에 파는 우드로 된 나무 매트나 뭐 이런 미끄럼 폴 방지 매트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라도 깔아주시면은 관리가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넘어지면서 다칠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신호등 초록불 되면 건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운전자가 서고 이런 게 상식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고 뭐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고 앞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날 지킬 건 내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행자도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시고 이어폰 듣고 하면 안 돼요. 항시 주변을 살피고 파란불 바뀌었어도 한 번 더. 그거를 아이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주세요. 파란불 딱 바뀌면 팍 튀어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음주에 굉장히 간대한 우리나라 사회. 저도 스트레스 쌓이면 술 한잔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데 비단 음주운전뿐 아니라 남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 그다음에 자살 이런 것도 음주 후에 훨씬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발 과한 음주 안 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그리고 안전벨트 사용법도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이 대각선 이거를 목 쪽에 하시거나 겨드랑이 밑에 하시거나 그러면 목뼈, 그다음에 쇄골뼈, 이 갈비뼈 같은 건 굉장히 가느다란 뼈라서 다 부서져요.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보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 어깨의 가장 큰 뼈를 지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아. 그리고 골반띠도 뱃살 위에 걸치시면 네. 장이 다치고요. 양쪽 골반 딱딱한 뼈, 네. 요 여기다가. 뼈를 지나게 둘러주셔야 돼요. 아, 좀 더 그렇구나. 아래쪽에 원래 하시는 것보다. 뭐 꽂기만 하면 무조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규칙을 이렇게 지켜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벨트가. 그것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추락사고. 가정에서 혹은 그냥 뭐 직장에서 사다리 쓰다 사고 정말 많이 나요. 반드시 2인 1조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건물에서 추락사고 어린아이들. 샤시 열고 구경하다가 떨어져요. 떨어져 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샤시 안전장치를 하시고 베란다나 샤시 쪽에는 가구를 두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게 없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 다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것만 지켜주셔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런 주의사항들을 안 지켜서 네.
생긴 사고들의 환자들을 직접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요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생명을 지키는 수칙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방송 50분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외상센터 의사로서 시민분들과 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외상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나는 다리, 도로 이런 거 만들어 주시다가 다치시고, 공장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위험한 약품이나 기계 다루다가 다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이제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써주신 보여드리는, 다시 화면 붙여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윤종 교수님께서 쓰신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 이 책에도 많은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허윤종 교수님과 함께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드실까요? 귀여운 분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